어, 대단하신 분들이 오셔서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자리를 만들어주신 윤봉기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셨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환갑이 이미 넘은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생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에 한 거는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는 노동운동에 기반한 진보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돌아다녔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다시피 공부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 좀 해서 한 50대 말 정도부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활동가로서 액티비스트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이제 더 없고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저는 좀 이선으로 물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환갑쯤에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2권 냈습니다. 완전히 제가 전혀 공부해보지 아니한 분야를 논어 공부할 때는 사실 제가 한자를 거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밖에 몰랐기 때문에 논어 책 이 원문을 제가 읽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제 친구 황광우 선생이라고 철학 콘서트라는 상당히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보고 권유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한 100번 정도 읽었어요. 그 논어를. 그래서 이제 겨우 하다 보니까 좌파 논어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또 그 후에는 이제 한국 현대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여주신 시민을 위한 한국 현대사라는 책도 썼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썼는데 사실 이 분야 각 해당 분야 현대사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평생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평생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감히 책을 쓴다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또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쓴다는 게 조금 상당히 주저스럽고 제 나름대로는 힘든 일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이제 한국 근대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사실은 김홍집 선생을 비롯하여 그 근대사의 인물들이랄지 그 사건 모두에 대해서 아직은 공부하는 학도의 학생의 한 사람이고 그렇게 연구가 깊지 않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김홍집 선생은 정말 별 이렇게 연구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는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는 저도 모르게 죽산 조봉암 선생에게 계속 그 감정이입이 되어 가더라고요. 죽산의 입장에서 자꾸 그 시대를 돌아보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꾸 그 사람의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애정이 가고 그 사람과 저 자신이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어가는 그런 걸 느꼈는데 근대사를 공부하면서는 제가 김홍집 선생에게 그걸 느낍니다. 정말 김홍집의 입장, 고민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르고 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김홍집에 공감을 하면 할수록 또 좀 미워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그 묘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김홍집 선생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제 이야기는 그 배경, 그 시대적 배경 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온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1897년 11월 20일 날 독립문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홍집 선생은 김옥균보다 9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 독립문 사진은 여기에 제가 그 시대 인물들 출생 연도로 쭉 정리를 해 놓았는데, 보시면 김옥균이 51년생인데 김홍집 선생이 42년생입니다. 9살 많습니다. 이 9살 나이는 정말 이럴 때 제가 또 좀 묘한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만, 파리학번, 흔히 말하는 파리학번하고 저하고 9살 차이입니다. 파리학번이라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586, 지금은 이제 50대가 돼서 586 세대의 말하자면은 핵심 파리학번들, 전두환 체제 하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체제에서 민주화운동을 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 정파들이랄지 뭐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이 다 파리학번들이었습니다. 그 파리학번들과 저의 나이 차이 9살만큼 이 김홍집과 김옥균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 김홍집 선생은 그래서 김옥균 등을 굉장히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옥균 본인이 쓴 회고록을 보면, 이 갑신정변 당시에 외국인 미국 공사, 영국 공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밀리에 준비하는 쿠데타이면서도 외국 참 묘하잖아요. 한국인 조선 사람들끼리는 비밀로 하면서 비밀로 하면 쿠데타라는 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극비로 준비하겠죠. 그런데 외국 공사들하고 나눈 대화를 뭐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막 외국 공사들 이미 그걸 다 알고 말리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철부지들의 김옥균이 그때 34살이거든요. 그리고 서재필은 21살이었습니다. 서재필이 제일 막내고, 이제, 그런데 박영효 24살쯤 되고요. 이렇습니다, 딱. 홍영식이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홍영식이 이 팀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3.1 천하 쿠데타 정권에서 좌의정을 맡습니다. 그 좌의정을 맡는 만큼 말하자면 이제 자기 수계로서의 그 역할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 도망갈 때도, 일본으로 망명할 때도 자기가 남아서, 홍영식은 남아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종 옆에 있다가 청나라 군대에게 바로 잡혀서 죽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남았습니다만, 박영효의 형님인 박영교라든지 등등 귀족자제들 몇 사람하고 또 행동대원들 해서 갑신정변 때 한 200명 정도 희생자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렇게 갑신정변의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만이 아니라 일본인들, 이제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인들도 상당한 숫자가 죽고, 쌍방간의 민간인들도 피해가 나고,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김홍집은 다시 말해서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걸 다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렸다. 그런데 말 안 듣고 이제 어떤 충분한 말하자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결국 뒤처리는 누가 하냐?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 김홍집이 했습니다. 바로 갑신정변 후에 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좌의정을 맡게 됩니다. 김홍집. 그러니까
선배로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일컬어서 흔히 온건개화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에 대해서. 온건개화파라는 뜻은 뭐 이렇게 어떤 쿠데타, 갑신정변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선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자면 막 젊은 후배들이 막 뭔가 이렇게 모의를 해서 뭔가 쿠데타를 보니까 뻔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 응? 뻔히 이게 뭐 청나라 군대가 말이야. 그 당시에 1,500명인가 있었거든요. 일본 군대는 150명인가 밖에 없고, 그리고 또 조선 사람들 뭐 지들이 뭐 장사들 뭐 이렇게 장안의 wal패들 동원을 한다고 했지만 뭐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 자체의 군대가 별로 없으니까 기껏 이제 일본 군대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 군대는 청나라 군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말리고, 외국인 외교관들도 말리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무리한 일을 벌리고 그 뒷감당을 이 김홍집 선생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걸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물러났다가 뭐 이렇게 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에게 죽었습니다만, 통감이었잖아요. 초대 통감이었잖아요. 조선 통감으로서 이제 죽었는데,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 전에 통감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우리나라로 와서 통감 역할을 한 놈이 있었어요. 위안스카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역사 왜곡이 이렇게 좀 그게 심하게 불편한 진실은 듣고 그때 자꾸 가는데요. 이 원색의 이야기는 거의 역사책에 안 나옵니다. 그냥 안 써버려. 그러나 사실은 10년을 원세계가 조선에 와서 감국 대신이라 해가지고 사실 거의 통감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10년 동안에 중국 사람들이, 중국 화교 말하자면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특히 산둥 지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짜장면부터 해서 전부 그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한때 서울이라든지 뭐 용산, 뭐 인천, 뭐 마포 이런 쪽에 상권을 중국 그 상인들이 다 잡았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원세계는 거의 뭐랄까 그 상인들 뒤를 봐주고 이렇게 하고, 상인들 또 돈 걷어가지고, 정치 자금이죠. 걷어가지고 또 주물르고. 그때 원세계 나이가 몇 살이냐? 그때 20대입니다. 20대. 그래가지고 조선에 한 10년 있으면서 조선 사람은 부인이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은 다 조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2명쯤 되는 부인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첩이죠. 말하자면. 원부인은 중국 사람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선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건, 이야기 어깨 돌아갔습니다만, 어쨌건 김홍집은 그 와중에도 그런 세월,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관직을 맡았다가 또 물러났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말하자면은, 주요한 순간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수교를 한다든지, 무슨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실무 책임을 맡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의정이 된 것은 94년도입니다. 그전에는 영의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좌의정이라든지, 무슨 또 더 젊었을 때는 물론 직급이 더 낮은, 실무 책임이지만, 실질적 책임자지만, 이제 더 직급이 낮은 그런 관직을 많이 했는데, 94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라북도 고부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통합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5월
31일 날 석 달 만에 전주성을 입성을 했어요. 동학농민군이. 그런데 이 고종과 민비라는 사람들이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요구가 뭐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대뜸 뭘 했는지 압니까?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저거 백성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청나라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하고 청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쪽이 군대를 조선에 이제 그때 갑신정변 때 서로 이제 군대를 이렇게 철수시키면서 그 군대를 한쪽에서 보내면 통보를 해가지고 다른 쪽도 보내기로 이렇게 조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일본에서 알고 딱 군대 준비하고 있다가 청나라 군대가 94년 6월에 2,000명이 이제 충청도 아산에 남양만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물론 당연히 이제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 쪽에서는 일본에다가 우리 군대 보낸다 하니까 바로 저것도 400명을 바로 인천항에 상륙시켜가지고 서울로 바로 들어와버려. 그래갖고 이제 엉뚱한 요구를 시작하는 거죠. 청나라에게 우리 공동으로 이거 조선 이 나라가 이게 썩어 빠졌으니까 이거 같이 개혁하자. 그러니까 전날에서 뭔 소리냐? 지금 이 동학 농민군대 막아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건 하지 그러니까 당장 바로 일본에서는 독단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군대를 밀고 들어가서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보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조선 그 수비대장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막 죽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압도적인 무력을 점령을 해갖고 말하자면 이제 정권을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그때 총리를 맡은 사람이 이제 영의정을 맡은 분이 김홍집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이제 일본 놈들하고나 무슨 다른 외국 사람들하고나 대화나 되고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갈 만한 사람이 김홍집밖에 없으니까 그 고종, 대원군 모두 갖다 김홍집 부르자. 이래가지고 일본 쪽에서도 김홍집 좋다 해가지고 김홍집을 불러서 영의정을 했는데 그래서 영의정이라는 직함을 가진 마지막 분이죠. 우리 유명 기자는 마지막 총리 대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첫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직제를 바꿔가지고 이 영의정이란 말을 이제 조선 시대에 그걸 없애고 이제 그때부터 총리 대신이라는 말하자면 그 영의정 직책의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의정이었다가 며칠 안 돼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첫 총리 대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마지막까지 아관 파천할 때 해서 최종적으로 친일 정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친일 정권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성립한 정권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정권에 이제 총리를 4번이나 말하자면 그런데 그 내각이 몇 달 수명이 길지 않을 거예요. 몇 달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2번 개각이 되고 한 번 박정량을 총리로 해서 내각이 몇 달 성립했다가 다시 3번째, 4번째 이렇게 총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체 기간을 다 합쳐도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개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분이 총리를 해서 마지막하고 아간 파천 이제 그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정말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이분이 돌아가실 때 보면 정말로 의연하게 돌아가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생관이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을 아주 소연하게 맞습니다. 조봉암 선생도 그랬어요. 조봉암 선생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동지들 막 와서 막 울고 불고 뭐 구매운동 할 때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정권을 다투다가 패자가 죽는 일은 흔히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는 것은 뭐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뭐 너무 하지 마라 했는데요. 이 김홍집 선생도 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갑신정변 때 다들 이렇게 일본으로 망명하고 또 결국 일본에서 한 달 있다가 서재필이라든지 서강범 등은 이제 미국까지 또 가고 막 이렇게 했지만 홍영식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좌의정을 맡았던 어떤 그걸로 그래 그나마 나는 남겠다 해서 자기가 남아서 죽었듯이 이 김홍집은 그런데 홍영식보다 더 거시기한 게 이 세 번째 총리를 맡고 할 때는 이미 죽을 줄 알고 맡은 거예요. 그때 뭐 나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세 번째 총리를 할 때 을미사변이 일어났거든. 을미사변이라 하면은 민비 명성황후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인 그 하급 군인 몇 사람하고 낭인들 뭐 이렇게 그 칼제비들 이런 놈들하고 심지어는 조선 사람 또 그 군인 몇몇 사람이 동조해가지고 그 궁궐을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그 막는 그 경비병들 며칠 죽이고 그 밤에 쳐들어가서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죠. 그 사건 때 이분이 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군부 대신이었던 지금으로 좀 국방부 장관이었던 조희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분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거의 뭐 이렇게 좀 방조, 가담은 아니고 방조. 그러니까 그 민비 씨의 사건도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막 그 추진돼. 근데 이제 김홍지 그걸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유길준 선생이 이제 자기보다 대선배인 김홍집한테 대감이 지금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수습을 해놓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또 총리를 맡아.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자기 면전에서 자다 일어나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건물은 달랐습니다. 가까이 있는 건물에 자기는 자고 있고 또 왕비 침전이 또 따로 있고 뭐 그런데 세자하고 뭐 왕하고 뭐 전부 다 놀라서 깨어서 막 왕자왕 하는데 궁녀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그 혼란의 와중에 자기 아내인 그 명성황후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고종이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요즘 이야기로 그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거지 말하자. 멘붕 상황이죠. 바로 고종께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또 김홍집한테 매달린 거지. 김홍집 선생한테. 당신 좀 맡아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수습을 하고 뭐 장례도 치르고 또 수사도 하고 뭐 수사해서 뭐 아주 조선 사람 백성 며칠을 잡아가지고 그냥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은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일본 법정에서 또 60몇 명 잡아가지고 뭐 재판하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줘 버립니다. 그 일본 놈들이 그냥 유야무야. 그리고 뭐 또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한국의 고위 관료들 몇 사람은 도망가고 막 일본으로 도망가고 막 그래 놓고 사실 김홍지 아관 파천을 한단 말입니다. 아관 파천. 아관 파천이란 게 아는 이제 러시아를 그때는 아라사 뭐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에 가면 그 러시아 그 공사관 자리가 지금도 있고 그 정동 그쪽에 이제 미국 공사관도 있고 러시아 공사관도 있고 덕수궁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로 말하자면 궁녀의 옷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마를 타고 밤에 그냥 탈출해 걸로 그 경복궁에 있다가 경복궁은 그냥 이제 일본 군인들이 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갔다. 살짝 빠져나갔어. 뒷문으로. 그게 아간 파천이야. 뭐 파천이란 게 무슨 그 옛날 말에 무슨 피난을 해서 뭐 어디로 뭡니까 왕이 그걸 어디로 천이라는 게 천도한다 할 때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이런 거를 파천이라 하는 모양인데 그래 거창한 그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체면치레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밤에 그냥 그것도 남의 공사관 대사관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사관은 최북근지역이니까 이제 일본 군대들이 러시아 그 공사관 못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각오하면 하지 않으면 못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느냐?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미국 공사관으로도 갈 생각을 했대요. 미국 공사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그 어떤 경비의 편의가 이래가 그 상당히 미국 공사, 러시아 공사 다 연루가 돼 있어. 저기 다 짰어. 응? 하도 고정이 불안했다니까. 그냥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이렇게 궁녀가 밥 가져오면 이 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는 참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믿는 거는 외국 공사 부인이 뭘 갖다 주면 그걸 먹는 거야. 외국 공사 부인이 뭘 갖다 주면 그걸 먹는다고. 외국인을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니까 이제 그걸로 빼돌렸다. 그때 이제 이완용 이런 분들이 이제 개입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왕이 가가지고는 바로 첫 명령으로 그때 대신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목에서 이거 벌써 고종이 변심했구나 하고 이제 망명을 길로 이제 이렇게 튀는 거죠. 말하자면 도망을 가는데 이 김홍집은 나는 안 간다. 일국의 총리 대신이 내가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도망을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차라리 조선 사람에게 죽으면 죽을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고종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임금이 나를 그렇게 믿어가지고 이때까지 급할 때마다 나를 불러가지고 좀 해줘 해놓고는 설마 나를 죽이겠나. 아니면 고종하고 다시 대화를 해봐야겠다. 근데 고종은 이미 그 김홍지 그 총리 대신의 그 별명이 비 오는 날의 남학신이었다고요. 이제 비 오면 이제 꺼낼 수 있는 거지 말이죠. 응?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버린 셈인데 그러한 순간을 맞이해서 그분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이미 그 생사를 초월해서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 김옥균보다 더 김홍지, 물론 이제 어떤 김옥균이 끼친 여러 가지 영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역사책에는 김옥균이 더 크게 나오고 또 우리가 모두 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김옥균은 사실은 이렇게 좀 갑신정변 자체도 굉장히 성급하게 이렇게 준비 없이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실패를 하고 또 기아파의 그 세력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후퇴해가지고 10년을 원세계의 그 지배를 받고 막 이런 대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인생의 그 시기도 보면 나중에 망명해가지고 굉장히 점차 이렇게 좀 뭐랄까 물론 얘도 가기도 가죠. 워낙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망가져 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뭐랄까 깔끔하지 못한 모습 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홍정우에서 암살당하잖아요. 홍정우도 조선 조정에서 보낸 자객입니다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 죽음의 어떤 이런 과정이 별로 깔끔하지 못합니다. 김홍집은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또 자기가 타협적이고 이런 분인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분한테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 그렇게 김홍집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더 이야기를 덧붙이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독립문을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어제가 10월 12일이었잖아요. 어제 대한제국이 120년 전에 대한제국이 성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동에서는 덕수궁 뒤 정동에서는 무슨 고종 즉위식을 재연하는 행사를 했다고 제가 신문에 봐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요즘 중앙일보가 나서서 고종은 계몽군주였다. 대한제국은 근대화를 자력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였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캠페인 비슷한 걸 벌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앞장서시는 학자가 두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좀 크게 찬성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걸 너무 이렇게 없는 사실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 좀 그렇고요. 사실 대한제국은 이미 망한 나라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참 뭐랄까 이미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다 망한 나라에다가 무려 제국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허울을 붙여가지고 좀 어울리지 않는 약간 뭔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것이기로 저는 오히려 기억이 되는데 어쨌건 10월 12일 어제 120년 전 어제 대한제국이 성립됐습니다. 고종이 황제를 즉위했죠. 그런데 11월 20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후에는 독립문이 완공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의 즉위가 조금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독립문의 완공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기억되어야 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년이라 하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120년은
아마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저희처럼 늙은 사람은 사실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곱하기 2만 하면 120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60년을 하나의 어떤 우주가 순환하는 한 주기로 보통 봤는데 60갑자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딱 두 갑자 전, 120년 전에 독립문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문이 완공된 사건, 늘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11월 20일 날 우리 친구들끼리라도 거기서 기념식을 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독립문은 민관이 합동으로 이 전 국민 성금을 걷어서 만든 문입니다. 이게 국가 예산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그 국민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이 독립문을 만들자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독립문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그 독립문을 프랑스의 개선문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전문 설계자에게 맡겼지만 그 전문 건축가에게 그때 독일 사람 누군가 에게 맡겼지만은 그걸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는 서재필 선생이 했습니다. 서재필 선생이 이런 모양으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하고 그 당시 돈으로 상당한 돈이 있겠죠. 그 돈을 이제 모아서 그리고 정부 관료들도 여기에 물론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냈습니다. 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참 독립문 가보신 분 바로 여기인데 설마 가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독립문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독립문 위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고 뭐가 있는지 안 해보셨죠? 거기 보면은 한자로도 독립 이렇게 써놓고 또 한글로도 독립 이렇게 코리안 알파벳으로도 해놓고 또 차이니즈로도 해놓고 이래놨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기둥이 독립문 앞에 기둥이 2개 있죠. 이게 뭡니까? 요 독립문 앞에 기둥이 2개 있는데 요거는 또 뭡니까? 요 무슨 그 문 앞에 있는 또 어떤 예비문인가? 아닙니다. 이게 요 기둥 위에 목조로 기둥을 더 높이 세워가지고 위에 기와 지붕을 이렇게 해갖고 원래 문이 있던 자입니다. 이게 영은문의 흔적입니다. 영은문의 주춧돌인 셈인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좀 돌로 이렇게 좀 높이 해갖고 그 위에 목조로 이렇게 해서 문을 만들었죠. 영은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청나라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었습니다. 환영할 때 은은 이제 은혜로운 어떤 말하자면 그때는 청나라 사신을 갖다가 그 황제의 사신을 갖다가 그냥 사신이라고 하지 않았죠.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늘 천자로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신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맞이하는 문이었습니다.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허물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 분들에게 제가 묻는 게 있습니다. 독립문의 독립은 어느 나라로부터의 독립이냐? 청나라요.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독립 그러면 무조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립문을 세울 당시의 독립은 독립 그러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1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가 청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지금 물론 청나라가 아니죠.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인데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조선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간의 뭐 이렇게 좀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뭔 소리냐 막 하니까, 뜬금없는 뭐 이상한 소리냐 하니까,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됐다, 오역이었다 그러면서 조선은 원래 중국의 번속국이었다라고 시진핑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번속국, 뭐 영어로는 또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번역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이 자꾸 이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번속국이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일부였다는 말이나, 번속국이란 말이나. 번속국이란 말은 뭐냐? 중국을 중화제국, 중국을 말하자면 가운데 중자잖아요. 천하의 중심에 있는 중국을 천하의 한가운데 딱 놓고, 이제 위구르나 몽골이나 뭐 이런 쪽은 다 뭡니까? 이런 쪽은 거의 말하자면 거의 그쪽의 추장들 내지는 그쪽의 어떤 지방 세력 왕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면서도 이쪽에서 관리를 보내, 또 군대도 보내고, 그러니까 거의 직할 영토죠. 티벳도 그랬습니다. 직할입니다. 근데 버마하고 베트남하고 조선하고 오키나와하고, 그때는 유구국이라 했죠. 그렇게는 번속국이었습니다. 번속국은 사실상은 독립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이에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모양을 취하는 거죠. 말하자면 잘 말씀을 제후로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세자를 책봉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이 다 이제 여기서 다 결정해 놓고 쓸데없이 또 가서 이제 이래 이래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이제 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식하고, 또 무역도 실컷 여기서 뭐 특산품 인삼이나 이런 거 저쪽 중국 사람 좋아하는 거 싣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조공입니다 하고, 그럼 또 거기서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쪽에서 원하는 물건을 주면서 이제 그래 뭐 고맙다, 멀리 와서 고맙다 하면서 또 이제 답례품을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을 하는, 말하자면 이제 외교 관계의 어떤 독특한 형식이죠. 말하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중화 질서, 중화 제국의 질서를 전제로 해서 패권 국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인 중국을 인정하고 그 황제를 인정하고 이제 이렇게 번속국들이 몇 개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물론 일본은 번속국이 관계가 좀 애매했습니다. 약간 번속국인 척도 하다가 아닌 척도 하다가. 왜 그러냐? 무역이나 이런 거 필요에 의해서는 뭐 서로 그렇게 번속 제후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이 바다가 이렇게 멀다 보니까 중국이 한 번도 제대로 가서 쳐부신 적이 없거든. 완전히 정복을 한 적이 없다고. 원나라가 한번 시도하다가 뭐 태풍 만나서 실패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일본은 이제 상당히 중화 질서에서 좀 독특한 존재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조선은 이제 이 중화 제국의 번속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이 외교, 말하자면 이 국교를 수립할 때 이게 애매했어요. 번속국을 원래 또 그대로 하면 독립적인 외교권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또 외교를 해.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하잖아. 그래서 원세계 같은 경우, 원세계가 한참 저갈 때는 우리나라 사신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 대사가 가갖고는 청나라 대사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미국 대사를 만나고, 미국
외교부를 만나고 뭐 이런 식의 뭘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자꾸 청나라에서 요구하니까 그거 안 하겠다. 뭐 직접 한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그 좀 슬픈 얘기지만은 한국이 독립국임을 굉장히 강조해서 오히려 일본이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야 직접 교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한일 수교를 하면서 일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그리고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요. 일조가.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선이 독립국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참, 좀 우스운 얘기인데, 청나라는 계속 종주국이다. 자기들이 종주국이다. 제국이다. 이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것이 거의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원세계가 도망갔거든. 청일전쟁에서 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애매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시진핑 얼굴을 다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봐서 보니까 원세계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이뿔뚱한 게 말이야. 이게 완전히 욕심꾸리기, 이게 음흉한 그 모습이, 이게 또 무슨 1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실 중국이 그전에는 워낙 이게 반식민지였고 또 허약했잖아요. 그는 힘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G2로 그냥 급성장해갖고 마침 세계적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옛날 지위를 되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는 굉장히, 그래서 베트남이 같은 공산주의 나라,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일단 독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건 아마 기억 잘못하시면 70년대 말인가요? 78년인지, 월남 베트남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베트남이 말 안 듣거든. 그리고 중국이 쳐들어갔어요. 전쟁을 해갖고 쫓아내었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그냥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도 그 남사군동지 하고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맹렬한, 말하자면 독립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이라서 만만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도 좀 베트남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다가 또 하든지 하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표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 94년 동학혁명서부터 94년 2월 10일 일어난 동학혁명서부터 98년 12월 25일까지 이 기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94년부터 아관파천 96년 2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의 이 주역은 김홍직이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아관파천 이후에 98년까지 이 한 3년 가까운 기간은 서재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재필 선생은
무슨 장관을 주겠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장관 자리를 이렇게 거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 굉장히 보니까 김홍집하고 막 선배들이 죽는 걸 보니까 이 장관 이런 거 했다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한다. 전국 이제 고문 자격을 왔어. 고문. 그 고문이라 하면 그 전에 고문이 있었습니다. 뭐 독일 사람 뭡니까 멜렌도르프인가 그 인간도 고문이고 하여튼 몇 사람 외국인들이 알렌도 고문을 좀 했나 하여튼 응? 왜 알렌도 고문을 했는가 할 겁니다. 하여튼 고문을 외국인들이 저랬거든. 그러니까 서재필은 나 외국인이야. 그때 미국인이었거든. 미국 시민권자. 나 외국인이야 그러면서 나 고문을 할 거야. 그리고 고문을 재밌죠. 근데 서재필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 갑신정변 때 서재필 아버지, 부인, 아들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그때는 말하자면 영모를 하면 삼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말하자면 아시아적인 그걸 뭐라 할까? 연좌제 말씀. 응? 연좌제 말씀이시죠? 응? 연좌제. 그렇지, 연좌제죠. 가족을 막 죽였거든. 그러니 자신의 태어난 조국에 대해서 애정이 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미국 가서 몇 년 살면서 공부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 체력도 강했다고 그래요. 당시 조선 사람 치고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가서 노동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미개한 나라거든. 이거는 막 완전 이 문명국가야. 이 보니까 막 완전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 인권 보장이랄지 이게 막 너무너무 이거는 뭐 조선이라는 나라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미국 시민권자가 돼버렸어. 국적 취득해가지고. 그리고 이름도 뭐. 필립 제이슨. 예. 필립 제이슨. 제이슨이라고 했죠. 제이슨이라고 그러면서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95년 12월 26일 날 귀국을 합니다. 인천공항에. 근데 미국인 부인을 데리고 왔거든. 조선 사람들이 막 전부 막 서울에서 막 구인거리야, 그냥. 미국 여자 그때 얼마나 귀한지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심지어는 근데 이건 난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심지어는 무슨 연설 이런 것도 거의 영어로 했다. 자기가 조선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45년 이후에 해방 후에도 미 군정에서 그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잠시 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영어를 잃어버려가지고, 한국말을 잊어버려서 영어로 연설했답니다. 그때는 아예 조선말을 못했답니다. 한 40년을 그냥, 미국에서 살면서 저걸 하다 보니 그리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서재필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는 정부 장관을 안 하고 신문사를 만듭니다. 신문사를. 그게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시민단체 뭐 비슷한 그런 겁니다.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정부 관료를 안 하고 밑으로부터. 그래서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에 가면 딱 독립신문도 시작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는 독립신문이 한번 보시면 뭐 여러분이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은 상기를 해보십시오. 한글 전용이요. 독립신문이. 띄어쓰기도 처음 했습니다. 독립신문에서. 응? 한글 전용이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면 중에 한 면은 영자지야. The Independent. 독립신문. 그래가지고 이 신문을, 거기에 이제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저의
선조신 주시경 선생이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주시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그 사설도 쓰고 이제 했는데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하면서 민간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말하자면 근대 시민 운동 같은 것들, 근대 부르주아적인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집회도 해요. 그게 이른바 하여 만민공동회야. 이 만민공동회가 막 일어나서 막 그게 백정도 나와서 연설해. 백정 중에 막 어떤 사람은 이제 인기 연사가 돼가지고 막 누구 나와 하면 나와서 막 떠드는 거지. 그때 청년으로서 뜬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물론 몇몇 다른 사람들 유명 연사들도 있었지만 이승만도 그때 배제학당의 일개 학생이었지만 청년 리더로 이제 완전 떴지 그냥 스타가 됐지. 그리고 동시에 평양에서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했는데 안창호입니다. 평양 만민공동회에서 나이가 이승만보다 3살 적거든. 그러니까 더 젊은, 그러니까 티네이저야. 거의 뭐 17, 18쯤 된 소년 안창호가 그러니까 바로 스타로 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독립운동은 서북파의 영원한 스승 안창호, 기호파의 영원한 항태자 이승만 두 사람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머지 훌륭한 분은 많긴 하지만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이끌 만한 어떤 사상적 그 내용을 가진 사람은 그 두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이광수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스승 안창호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 다 안창호를 이제 그런 서북 출신, 서북파, 평안도. 그 다음에 기업.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거는 뭐 그럼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고 항영도도 있는데 강원도도 있는데 왜 서북파냐? 그거는 기독교라든지 서구 문물이라든지 모든 게 이 서북 쪽에 평안도 쪽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안도가 독립운동의 하나의 중심지였고, 또 학교도 많이 세워졌고, 유명한 오산학교라든지 이런, 그건 정주에 있던 학교거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기호파, 즉 서울 인근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리더가 이승만, 안창호 등이 바로 만민공동회에서 배출한 청년 리더들이었습니다. 스타 탄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이 이렇게 되면서 말하자면은 이태진 교수나 뭐 항태영 교수가 주장하듯이 고종이 잘하고 대한제국이 잘하고 뭐 이래서라기보다도 독립협회와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의 그런 그 시기로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근대적인 이제 결국은 자꾸 발전하니까 이야기가 발전하니까 의회 설립 운동까지 갔습니다. 국회 같은 걸 만들자 해서 의회 설립 운동까지도 막 하고 입헌군주제를 논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야기가 자꾸 발전하는 거죠. 우리도 무명국처럼 그래야 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종이 군대를 풀어 보부상들을 동원해가지고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98년 12월 25일 날 그냥 많은 희생자를 내고 해산을 시키고 독립협회를 불법화 시켜버리고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탄압이 오니까 서재필은 미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망명해버렸습니다. 나는 서재필 이해가 가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서재필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돈을 받겠다. 왜 돈을 받겠냐? 조선 정부로부터 고문료를 받기로 한 거 10년 계약했는데 나머지 이제 가면서 다 내놔라 그래고 받아갔어요. 그래 그런 말 나중에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영어 쓴 거 등등의 구설수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서재필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되고요. 되는데 어제가 서재필이 중심이 됐던, 그리고 그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이상재라든지 윤치호라든지 뭐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하고 거기서 새로운 세대, 즉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가 낳은 아이들, 그 사람들이 주시경, 이승만, 안창호, 안중근 그런 세대들이죠. 그게 지금 요 뒷장을 보면은 76년, 78년, 79년생들, 김구도 76년생입니다. 그 또래들이고요. 그 또래들이. 서재필 밑으로는 전부 이승만부터 75년, 76년, 78년, 79년 그렇잖아요. 그 세대들이고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로서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두서없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흑백의 어떤 흑백의 어떤 그런 구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레임으로 보면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워낙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어떤 에서 그런 어떤 한계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이 그래 간단한 게 아니야 하고 지적을 해줘서 몇몇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고민해보자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다수 대중은 결국 양당간의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여건도 있었고 이게 뭐 무슨 예를 들면 독재 부역자라든지 뭐 친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를 단죄하는 가운데 그것이 말하자면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즉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고. 응? 야, 자칫하면 그렇게 욕먹을 거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스스로 이게 검열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면도 있었지만은 이제 새로운 세대인 여러분들은 좀 그런 어떤 그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첫째로 인간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 단순하지 않은 사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흑백이 분명해버리면은 사람이 한정없이 게을러져요. 그냥, 누구는 친일파. 그래버리면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 단순하지 않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 다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후진국 사람들은요, 우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네 편, 내 편,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기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친일이라는 어떤 레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럼 종북 이렇게 붙이듯이 친일 이렇게 붙여가지고 끝내버리는, 이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친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이때의 친일이 아니냐 하지만 이때는 누구라도 이 어떤 정권을 맡아서 뭔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구조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라고 하는 거의 없고,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일본 군대가 이겨가지고 장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고종을 비롯해서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김홍지만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악역을 맡긴 셈이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오경장을 주로 했잖아요. 갑오경장의 내용을 보면은 갑오경장 그거 안 하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늦잖아요. 1894년에 와서 1890 결국 아간파천을 결정적으로 저거 했던 게 단발령이었잖아요. 1896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120년 전에 와서야 상투를 끊을까 말까를 가지고 온 나라가 했다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숍이 쓴 그 시기를 보면은 조선과 이웃나라. 와서 저걸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너무나 비위생적으로 생활을 하고 너무 씻지도 않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청소도 안 하고 도대체 게으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이제 와가지고 연해주를 가보니까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위생적으로 살고 집도 반듯하게 지어서 살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비숍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조선에서 왜 이러냐? 조선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래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부자가 되면 뺏어가 버린다. 부패한 관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만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나면 우선 또 친척들이 몰려온대요. 그래갖고 뭐 좀 부자시면 막 그 기식하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막 저거 막 그럼 관에서 또 뺐어. 이 핑계 저 핑계로 막.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거를 뭐 그 이야기도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갑오경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갑오경장의 뭐 내용이 다 좋다 나쁘다를 저걸 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는 근대화를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인데 너무 늦었던 것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너무 늦었던 것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그 세월까지 결국 갑신정변 84년 그 10년 이상 또 지체하고 있으니까 잃어버린 10년이죠, 완전히. 원세계에 와서 지랄하고 했던 그 잃어버린 10년 후에 결국 이제 참 슬프게도 일본군이 와서 저거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했던 그 갑오 개혁을 했던 것이 참 슬픈 일인데 그러나 그 내용들은 대부분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라는 거. 뭐 단발령이나 노비. 단발령은 나중에 좀 했고요. 가격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였죠, 그 당시? 워낙 많죠. 두 달, 석 달 만에 200 몇십 개 그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김홍집 본인이 성실하니 너무너무 해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당연히 무슨 이제 노비 해방이라든지 등등도 다 포함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양반 상록 이런 게 없어지지 않나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는 그때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죠. 다 계속 남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그때 94년에 그래서 이제 갑오경장을 우리가 일단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또 그래서 상당히 강요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이다. 그 내용이 그래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김홍집 같은 경우를 친일파로 치부해서 몰아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당시에 위정척사파가 올냐 이래 되는 겁니다. 위정척사파들이 이제
단말령 딱 내리자마자 최익현이 내 목을 저였으면 이렇게 했는데, 최익현 선생의 어떤 그 유생들, 전통 성리학,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무슨 망한 명나라에 대한 아직도 거시하고 만동묘에 제사 지내는 그런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요, 당대의 지식인들의 90%가 그쪽이었습니다. 여전히 시골에서는 전부 서당에서 공부했습니다. 전부 다 공자와 맹자화를 평생 익혀가지고 외워가지고 있던 지식인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개화판에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개화판은 한 주문도 안 됐어요. 그때 뭐 일본인이 미국이 유학생 보내보고 몇 명 보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와서 조금 뭐 저끼리 어쩌 숫자를 좀 불려도 사실 몇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우리가 역사의 지금 인물 주요 뭐 육일준 등등 이제 우리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죠. 책에 이름이 나오면 그렇지만 사실은 다수는 이전 척사파가 절대 다수였고, 지식인 가운데는 여전히 성리학의 영향, 여전히 중화 질서에 대한 어떤 그 형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다수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홍집은 아간 파천 그 다음날 바로 백성들에 의해서 발표, 물론 이제 이 순금 그 시기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그 시기에 이렇게 고종의 명예에서 죽었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막 그냥 이 침입하다 해갖고 막 밟아주고 시체를 밟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는 말하자면 이제 그 전통을 지키자는 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그 와중에 근대화를 이제, 그러니까 서재필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당대의 어떤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눈꼴 사나운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잘난 척 뭐 이런 사람이었죠. 사실 굉장히 독특한 이런 거였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김홍집 같은 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또 전통 유학자의 그런 모습도 가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이름하여 온건개혁파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까지 악역 맡겨놓고 죽여놓고 그 다음에 너 침입파야. 또 죽은 사람을 이렇게 명예까지 이렇게 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남는 거냐?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까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얘기는 이제 뭐, 아까 조금 더 붙일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건 그 베트남이 이제 자부심이 강한, 이제 불란서 군대도 자기가 그 전쟁을 해서 몰아냈잖아요. 베트남, 불란서를, 군대를,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불란서가 베트남 독립 안 시키고 계속 식민지로 둘라고 막 개기니까 쫓아냈다고요. 그 전쟁을, 이제 구엔잡입니까? 그 위대한 장군의 지휘하에 그걸 쫓아내고 했는데, 또 미군도 쫓아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하고도 전쟁을 불사하면서, 전쟁을 뭐, 그래, 하면서 전쟁을 해버렸어. 그것도 사회주의 형제국끼리 전쟁을 하면서까지 독립을 지키는 그런 어떤 태도, 뭐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좀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치, 흔히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독특합니까?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면서도 조금 이제 제가 원했던 답하고는 약간 필터가 끝났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뭐 예를 들면 저 천년 전에도 인구가 세계 인구의 뭐 벌써 그때부터도 몇십 프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중국 지도표 보십시오. 중국은 뭐 지금도 인구에서 압도적으로 1위 아닙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죠. 우리 영토만이 아니라 인구까지 본다면 중국이 가장 큰 나라인데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티벳하고 우리나라하고 북경에서부터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티벳이 한 4배나 멉니다. 그리고 티벳 가는 길은 굉장히 그 험악한 산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도 티벳은 독립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중국의 직할 영토입니다. 청나라 때 이미 티벳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국 군대가 그 먼 데를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한데 가서 끝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도 당시에 점령, 정성공이가 제발 우리를 조선하고 관계처럼 우리를 해달, 자치권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도 절대 용납 안 하고 그 해군이 제대로 없어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깨지면서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가서 끝내 점령을 하거든요. 조선은 뭐냐? 북경으로부터 거리를 보면 대만이나 티베트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코앞에 딱 있다고요. 목덜미에 딱 붙어 있는 게 조선이야.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요지에 가까이 있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해서는 희한하게도 사실상의 독립을 허용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이 있습니다. 뭐 형제의 나라, 원래 인종적으로 같다는 등 아니면 청나라 황족 자체가 신라 김씨라는 등 온갖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요. 고향이 원래 경주 김씨인데 그 가서 그랬기 때문에 자기 고향 나라이기 때문에 적당히 병자호란때 적당히 하고 그냥 독립을 그냥 줬다. 이렇게 설명을 구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사실 증명을 못하겠지만 거꾸로 조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라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가 중국과 한국 간에 개발해낸 방법이 말하자면 사대주의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관계를 그래갖고 말하자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대우하면서 이제 황제를 칭하고 우리는 왕을 칭하면서 또 사실상 독립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아무 간섭도 안 받잖아요. 완전 독립된 나라야. 그런데 겉으로는 번속국이다. 이런 묘한 관계를 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근대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대가 와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근대는 만국공법의 질서입니다. 만국공법의 질서라는 것은 뭐냐?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제후국과 종주국 이런 관계는 인정치 않는 동등한 관계를 이제 평등 국제 질서를 이제 만국공법의 그 시대를 맞이해서 조선이 이제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원래 중국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건 굉장히 안정된 관계니까. 자기들이 독립을 유지한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앵간한 문제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중국하고 이래서 형이 그것도 와서 일본 쳐들어오니까 그 와서 같이 막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패권 국가에 이렇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서 대우만 잘하면 또 거기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의 지배층들은 청나라 중화제 질서로부터 청나라와의 관계, 전통적인 관계 또는 중화질서의 어떤 한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와서 수교하자 처음 할 때 중국 가서 물어봐라 이럽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중국 가서 물어봐. 중국 왜 니는 네 문제를 우리한테 떠넘기냐. 직접 이야기하라. 이래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수교를 하고. 미국 놈들이 넌 독립국이야. 그래? 이래갖고 이제
계속 그 애매한 관계가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그 당시에 김홍집이 이제 일본으로 특사로 갑니다.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를 만나거든요. 황준환. 그런데 대사의 밑에 이 말하자면 대사관의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황준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지만 사실은 황준원이 썼지만 그 원래 대사의 뜻이기도 하고 또 중국 정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때 뭐 이홍장이나 뭐 이런 이제 상당히 권세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뜻을 이제 여기다가 합니다. 하면서 이 조선책략이란 그래서 이 조선책략은 이제 말하자면 조선의 말기 조선의 외교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를 이제 우습게도 청나라 쪽에서 이제 그래도 청나라는 먼저 외교 관계를 많이 해봐서 좀 이제 뭐 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필담을 그때 뭐 중국말 못하니까 이제 필담을 막 나는 저 김홍집이 그 필담을 보면은 김홍집의 인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주 정말 그 김홍집의 애국심과 또 그 인격이 아주 이제 황준원하고 이 필담을 젊은 시절에 한 김홍집이죠. 그래서 하고 이제 황준원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에 다 못한 얘기 있다 그러면서 뭘 써가지고 줍니다. 그걸 갖고 이제 온 게 조선책략이거든. 근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뭐냐? 첫 서두르고 이래 나갑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겁을 잔뜩, 러시아는 엄청난 강대국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조선 너희 나라를 먹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한 수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미 노선을 권유합니다. 친미 노선. 미국하고 친해라. 북미 친일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관계가 그건 그대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하면서 특별히 미국하고 관계를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참 미국은 영토적인 야심이었다. 너를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할 놈들이고 미국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미국이 뭐 잘 알지도 못한 미국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거기다 오랑캐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는 백인 오랑캐들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청나라 쪽에서 권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니까 바로 이 책이 김홍집이 딱 들고 온 그 순간부터 김홍집은 조선 사대부들의 공적이 되죠. 엄청난 저 새끼 역적이다. 이상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영남 만인소라는 겁니다. 영남 선비 만인이 10,000명이 근데 하필 뭐 호남이나 충청도나 이런 쪽은 왜 가담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남 선비 10,000명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약간 그때 완고한 입장을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선책략이라는 이상한 책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간이 떨리고 썰개가 뭐 저거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그 사악한 그 시기를 갖고 와서 이상한 우리의 이 정신을 흐트리는 저런 역적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만인이 서명해가지고 소를 상소를 죽이라는 소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홍집은 이제 굉장히 이제 주요 인물로 또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그 소를 또 주도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미 노선에 대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순, 즉 귀에 순하게 들릴지 또는 이역할지 좀 껄끄럽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미 노선은 바로 황준헌의 조선책략에서 조선 조정에 근유했는데
그것을 두고 왈가왈부를 한 몇십 년을 하다가 독립협회와 만민공농회의 시절 이때 확립이 됐습니다. 신민노선이 한국 독립운동의 기본 노선으로 확립이 됐어요. 왜 그랬냐? 미국 정부는 그 당시까지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일본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뭐 일본 너가 먹어라 뭐 나중에는 그랬잖아요. 비밀 협약 그런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순수한 청년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 사이에서 조선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 가서 누가 먼저 왔던 선배가 가서 이제 후배들 모아놓고 조선의 옛날을 복음을 전파하자 하니까 그 졸업생 중에 막 외국 선교를 자원한 중에서 절반이 조선으로 가겠다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어 무슨 가잖아요. 어디 아프리카 어떤 나라 이런 데처럼 우리 신부님 수단 가서 저런 신부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그 어떤 복음 전파의 어떤 그 시기를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조선으로 갑시다 해갖고 막 많이 몰려온 거예요. 펜젤라 그렇죠. 배제고등학교. 그분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배제학당에서 주시경과 이승만 등이 학생으로 공부했고 서재필하고 결합되었고 독립신문도 그 위에 있는 출판사 인쇄소에서 만들었어요. 산문 출판사라는 거기서 한글 성경 번역.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조금 엇길로 나가지만 조금만 들으십시오. 주시경 선생의 우리 조상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 아십니까? 최현배, 유명한 최현배, 북한 정권에 저거 했던 김두봉 선생, 이희성 선생, 김윤경 선생, 이경로, 기라성 같은 이 학자들이 주시경은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조선의학회 사건 등등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주시경의 스승이 누군지는 책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가설을 세웠는데요. 선교사들이다. 아펜젤러, 게일 목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기라성 같은 사실은 기라성 같지도 않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성적이 좀 안 좋은지도 몰라. 근데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팀은 의료 선교 쪽으로. 그래서 병원, 근데 병원 세우고 이렇게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학교, 교육.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 복음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전사는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전략을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서재필 이런 또 안창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김구, 안중근 이분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친미노선이 그런 젊은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많이 왔고요. 미국에서 주로 많이 오고 캐나다에서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합된 조선 청년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에 이상재 이런 사람이 YMCA 이런 왜 그랬겠어요? 왜 그분들이 독립운동 지도자였겠어요? 전부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외국인 신분이니까 일본이 나중에 와도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언덕이 돼 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친미노선의 문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압도적인 나라 옆에서 우리가 앞으로 독립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당분간은 버리지 못할 노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존의 프레임에 따르면 저는 보수파로 그냥 저 새끼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네 이렇게 되는데 변절했네 그러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은 이건 가설이니까요. 일단 이래놓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제가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제가 근대사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근대사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건 잘 몰랐고요. 조금 이제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120년 전에 독립문을 세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이 막 사드 보복 막 뭡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 아 중국 놈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뭐 미우나 고우나 또 미국과의 관계를 버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트럼프라는 게 좀 뭐랄까 제가 서울대학 입학했을 때 보니까 제 같이 입학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바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한시를 풀이해 주는데 한시를 풀이해 주는 시간이면 이태백의 두보의 시 뭐 이러면 여기 달빛도 막 떠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감탄사 이래야 되는데 전부 고개 숙이고 이걸 노트 필기하느라고 조용히 노트 이 연필 굴려가는 소리만 사사사사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바보들을 모아놨구나.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데 이상하게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그 후에 이 나라가 안 망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런 꿈을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학교를 갔지만 73년에 입학했기 때문에 72년 10월에 이제 10월 유신 체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버려서 그래 이제 환갑 나이가 다 돼 가서 제가 그걸 이제 접고 이 리타이어 뭡니까 은퇴 비슷하게 활동가로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더니 사실 제가 공부를 해서 조금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된 건 논어 공부를 하면서입니다.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자라고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실력 그밖에 없는데 계속 하니까 그게 어느 날 조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학자들이 연구 많이 해놨으니까 그 이제 그런 책을 전부 보고 했지만 그래도 막 학자들이 말씀 안 하신 것도 막 내가 막 좀 뭔가 해석 독특한 해석 이런 것도 좀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이제 제 아내가 저보고 진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현대사 공부도 하게 되고 근대사까지도 하고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40년 만에 하니까 제가 40년 전에 78년에 그 영등포 구치소에서 한 1년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때 막스주의 그 책들이 전부 그 당시만 해도 책이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뭐 사상 서적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영문판을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 몇 달을 계속 영문판만 읽고 그때 영어 실력이 조금 한 단계 업됐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그러니까 막 도대체 영어가 너무 어렵긴 한데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로서 나머지 변신 인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아들이 81년생, 90년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곧 81년부터 90년 사이에 며느리들, 아들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조금 괜찮게 생각해 주는. 왜냐? 노력하거든. 상당히 노래 걸려서 책도 내고 막 하거든. 그러니까 뭐 좀 뭐랄까 좀 좋게 봐주는, 이쁘게 봐주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이 공부를 하니까 더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고 또 공부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한윤영이는 뭐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미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 현대사요 쓰면서는 거의 한윤영과의 그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친구한테 얻은 아이디어 그 친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전인권이라고 그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전인권이라는 그 정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 역사의 석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굉장히 그 제3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에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또 기타 뭐 하여튼 젊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즉 이렇게 늙은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너무 이렇게 딱 갇혀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갇혀 있던데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그 벗어난 어떤 자유로운 이야기, 시각, 가설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지금 이제 이번에 저 책 내고 나서 95년생, 94년생까지 친구가 생겼어요. 94년, 95년. 그래가지고 제가 54년생이니까 고학번이 아니고. 제가 54년생이니까 40살 차이 나요. 근데 공자가 그 제자들하고 제일 많은 나이 차이가 4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통 후계자로 되어 있는 정삼, 정자. 그 사람이 46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손잡벌이잖아요, 그 당시.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공자가 권위적인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새로운 어떤 기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이 70대, 20대 청년들하고 놀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을 오염시킨다고 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이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20대 청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학문적 토론 대화를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모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조금 많이 읽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다가 죽었잖아요. 굉장히 교사적으로 반대하고 또 그 제자 플라톤이 대를 위해서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일단 뭐 그 사상 내용보다도 굉장히 그 인생의 모델이고 그래서 제가 한갑 넘어서부터는 그런 분들을 모범으로 삼아서 또 제 원래 이 소질을 살려서 또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액티비스트라고 뭐 사회운동가 뭐 어쩌고 하지만 허울은 좋지만 솔직히 뭐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거 가만두면 뭐 할 게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뭐 이거 하고 뭐 떠들고 뭐 그건데 우리 친구들 다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람들 그렇게 살거든요. 요즘 보면. 그럼 막걸리나 마시고 등산 갔다고 가서 막걸리 마시고 막걸리 냄새 풍겨 술집에 온데 떠들고 막 그런다고 내가 그 꼬라지로 가만히 보니까 야 얘들하고는 같이 민폐 끼친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